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윤영식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윤영식 교수님의 기조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조발제를 맡은 윤영식 교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제자로서 발표한다는 것이 감회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1998년 초 외환위기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운명이 등장이 촛불같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에 의견을 주신 김진표 의원님은 당시 정부 요직에 계셨는데 단기간에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국난극복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건축비가 1년 사이에 3.3제곱미터당 50만 원 올랐던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자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당시 건설부 조영 국장께서 신라호텔 조창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업계 학계 대표를 초청해 의견을 들어보자 한 자리에 제가 대한주택 건설협회 업계 대표로 참석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첫째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과 동시에 전매를 가능하게 하자. 그 당시에는 중도금 후에는 전매가 가능했던 당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워낙 이자가 비싸고 그러니까 좀 줄였는데 선진국 모기지처럼 상향 조정하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뭐 신기하게도 제가 제안해가지고 됐다기보다도 시차를 주고 이렇게 정책이 방향되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반대 입장입니다. 지금은 혼돈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가 보면은 지금 17년 만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것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지표가 현실화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전에 저희 대학교에 교수로서 강의도 하셨고 사고가 남달리 합리적이시기에 평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재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6.17 7.2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전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좀 발표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오늘은 우선 뭐 5월보만 평균 통계처에서 나온 것만 졸업을 한 후에도 166만 명이 미취업 있는 어떤 취업난과 주택난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청년,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국유지 골프장을 활용하여 임대료가 저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단 기간 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로테크를 접목한 양질의 스마트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시장 안정화를 깨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발제의 어떤 목적이자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덧붙이자면 현재의 주식시장의 주가나 주택가격은 상당히 고밸류에이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불안전한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무책임하게 주택가격 상승을 예단하고 또 상담하고 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중한 발언이 저는 요합니다. 저는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조발제에 대한 훌륭한 패널 분들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최적의 방안에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조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정부 소유의 골프장을 하려고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것도 시범적으로 태릉 골프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써놨지만은 이 발제 자료는 이 제안을 주신 게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이. 그전부터 우리 김진표 의원님은 계속 의견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안을 주신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축 계획 등은 개발 컨셉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실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두 번째는 사업 개요, 세 번째는 기본 구상 및 개발 계획안, 그 다음에는 사업 실행 방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시간 관계상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각각 설명을 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별점을 해가지고 몇 자를 적어 자료를 보충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자,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청년 신혼부부, 즉 2030 세대 등의 주거시장 안정화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주거 취약계층, 이것도 뭐 거의 같은 의미인데 무주택 서민하고 고령층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은 주거 복지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 방안 마련.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공급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그런 어떤 재고 방안입니다. 요 어떤 그 추진 배경을 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성 확보, 이 부분에서 정부의 6.17 7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에도 매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세는 물량 풍기 현상과 함께 급등 현상을 지속하므로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 이러다 보니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라는 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가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있습니다. 이 PIR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볼 때 원래 3월 기준일 겁니다. 이게 소득 중간 3분위 이게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소득 5분위 중에 중간에 있는 1, 2, 3, 4, 5 중에 3분위, 가격도 1, 2, 3, 4, 5 중에 3분위 중간 가격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14.2배 걸립니다. 또 다른 편을 하면은 뭐 20배, 40배 막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또 지역별로 또 틀립니다. 이 주택시장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요가 있다고 그래 옮길 수가 없습니다. 강남 수요를 아무리 신도시를 많이 건설해도 그 수요를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어떤 학자로서 소신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이게 평생 모아가지고 14.2년이 걸려야 이게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반을 저축한다 그래도 28년, 뭐 3분이라면은 벌써 3, 40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PIR의 의미에 있어서 전국 PIR은 그 위에 있지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특히 부동산 논문은 전국적인 논문을 통계내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 내면은 아주 가격, 뭐 공시 가격 같은 건 몇백 원짜리가 있고 또 명동 같은 데는 수억 원, 3.3대군데 가기 때문에 그걸 평균 내도 큰 의미가 없는 건 마찬가지로 PIR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단위는 의미가 없고 도시 지역별 단위가 의미가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IR이 전국 단위는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서울, 뭐 대구, 부산 또 그거를 더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참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했냐에 따라서 숫자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 믿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올해 3월 달에 보면은 이 14.2년이라는 건 3분위의 서울에 사는 3분위의 소득자가 1, 2, 5분위 중에 중간값인 3분위의 주택을 아파트, 특히 아파트를 사고자 했을 때 한 푼도 안 쓰고 14.2년, 반만 쓰면 28년 이상 걸린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이 상실감에 빠진 겁니다. 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현을 위한 부지 확보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건축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지를 얼마나 싸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땅을 산다면은, 살기를 산다면은 뭐 거의 1,000만 원 이상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성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확보한다면은 이게 얘기는 틀려집니다. 우리가 이 보통 간이 타당성 분석할 때 여러분들 이건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프론트 도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가격이 정해졌을 때 이게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말입니다. 즉 토지 가격이 싸면 쌀수록 임대료가 싸진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저렴할수록 임대료가 낮아진다. 이게 바로 국유지 같은 무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실현 가능성 제고인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서 한 50분 내에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비는 거의 무료이고 건설 공사비만 드는 국공유지가 필요하고 셋째는 의욕이 상실된 2030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양질의 스마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대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것도 소유는 정부 거지만은 관리청이 토지 국유재산법에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가 있는데 관리청이 국방부 소유인 태는권은 부처 간의 토지 확보 협상 기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기술에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공이라는 측면에서 신기술에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원용해 가지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또 도시개발법의 신도시를 할 때 만들어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년, 5, 6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한 7, 8년, 많으면 10년까지 걸립니다. 갈매지구는 지금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인허가를 줄이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특별법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해당되는데 이 공공주택에 한해서는 이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단축입니다. 이게 요새는 기술이 상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무 쪽에서도 AR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공정률을 작성한다면 이거를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현장 공사 관리를 한다면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훨씬 더 공사 관리 공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10만 호 만드는 데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중에서도 아까 최단 기간에 값싼 것에 그리고 공사 기간을 줄이는 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자, 사업 목적입니다. 이게 좀 키워드하고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조금 적어서 왔어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인데 물론 우리가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이 이 제고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저출산, 경제활동 인구 감소, 주거 비용, 참 저출산 여러분들도 전에는 0.98이었다가 출산율이 지금 0.90입니다. 이런 상태로 엄청나게 평생에 부부가 한 명도 못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런 어떤 제가 어릴 적에 하도 많이 나가지고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가 잘 키우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월에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3대 평가사가 S&P, 무디스, 피치 같은 3대 평가사가 우리나라를 아주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 평가했어요. 그런데 7월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7월에 와서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다 보니까 좀 기류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시장은 상당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저는 AT 강국으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로테크를 적용하여 5G 인프라를 구축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내 방범이나 냉난방, 가전제품 그리고 단지 내 주차관리 같은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스마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어떤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공공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와 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보면 공공정책 실현인데 이게 키워드가 조금 틀립니다. 좀 잘못됐어요. 주택시장의 사회적 목표 실현입니다. 이 주택정책의 목표하고 토지정책의 목표는 좀 틀립니다. 교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정책의 목표는 공급의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입니다. 여기서 공급의 효율성이란 공급자가 사업이 가능한 적당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지역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신도시 건설이나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용산 기지창 용적률은 상향이 필요하다고 저는 학자로서 소신 발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택 수요 공급도 주택 경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주택 경기 상황만 보는 단기적인 안목은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신도시 건설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은 만약에
주택 경기 하강시에 일본 다마 신도시 같이 스름할 수도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분배 형평성은 지금 같은 취업난과 주택난을 어려움 겪고 있는 또한 청약 가점제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 신혼부부 2030 세대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세대들에게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요 트렌드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인데 앞으로 1인 인구 가구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제4차 산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환경 변화인데 이게 보면은 2030 세대는 온라인 쇼핑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SN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화상회의, 스마트 그리고 재택근무 이런 거에 공유 경제가 가능한 어떤 스마트 공공 임대주택을 할 필요가 있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다고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사업의 개요인데요. 이 사업의 개요에서 입지 분석이 있는데 입지 분석은 부동산 주변의 시장 분석입니다. 법 행정적인 조건하고 사회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자연적인 환경은 지형, 지세, 지질, 면적입니다. 그런데 주거시설 입지 조건에서는 자연환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골프장 주변의 자연환경 그다음에 교육환경, 교통환경, 의료환경, 생활편의환경 이거는 생활편의환경, 관공서나 금융기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런 걸 검토하는 건데 이 강역 위치도를 좀 보면은 이게 태릉 골프장은 거의 한 3km 정도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이게 사업 대상지가 73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서 봐도 그린벨트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공사진을 한번 더 보면은 여기에서 봐도 키맵에서 저쪽 위에 북쪽에서 내려보는 거가 위의 사진이고 남서쪽에서 바라본 게 밑에 사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런 어떤 사항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갈매지구가 있습니다. 갈매지구가 여기에 개발 주변 환경에서 갈매지구가 있는데 이 갈매지구 입지 분석을 보면은 지금 2018년에 완공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9년 내지 10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역세권 지구는 2020년에 준공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갈매지구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 골프장 부지를 한다면은 따로 상업시설이나 편익시설이 필요 없이 갈매지구를 연계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문제가 아마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부지를 좀 이게 하락로를 갖다가 좀 넓혀주고 6차선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지금 GTX B노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B노선이 송도 신도시에서 마스까지 가는데 우리 주변에 서는 게 별내역 정차입니다. 청량리하고 서울역을 거치는데 이 부분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재택근무 구글 같은 데는 코로나 끝나더라도 50% 이상 한다고 KT 같은 데도 아마 재택근무가 시작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교육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과 같이 도심으로 계속해서 집중되는 현상은 아마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보면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어떤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이 1966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린벨트 지정인 1970년, 79년보다도 이미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개발구역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지목이 만약에 대로되어 있다면은 그린벨트 지정 후에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변경되어 있어도
주거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을 운영한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만 제곱미터 이하의 그린벨트 구역이 도로나 하천으로 단절되어 있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큰 규모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된 사례를 보면은 뭐 신도시 건설이나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물류센터, 관광단지 개발 시에 일반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공성이 강한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환경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교육환경을 보면은 여기에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은 여기에서 본 대로 10km 내에서 10개 이상 대학이 분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 편익 환경인데, 생활 편익 환경은 지금 보면은 제가 봐도 지금 언뜻 봐도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 같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SSM,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이 자꾸 골목 상권 침투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불만을 골목 상인들이 터뜨리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L 또 그 S 이런 데서는 그 매장을 한 160개, 180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으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장의 그런 어떤 부분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생활 편익 시설은 최소한도 상업 시설은 여기에 넣고 주변 것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 시설은 너무 멀리 가면 편의점 같은 거는 조그만 거 몇 개를 집을 편의점도 우리나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최소한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료 환경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원격 진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면은 한 10km 내에 5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급하면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인데 아까 교육시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시설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사방 팔방으로 이 전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조금만 나가면은 중량역에 가면 여러 가지로 여기 막 중복돼서 만나고 이런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별내역이 GTX 정차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GTX B노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기본 구상 및 개발 계획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개발 계획을 할 적에 원래는 통계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같은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수요 공급 분석하고 가격 결정하는 게 미시적 입지 시장 분석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했고 임대료는 다음 지도에서 제가 어저께 주변 지역 임대료를 파악해서 결정한 겁니다. 자, 이 보면은 거시적 시장 분석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노바디 노스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가지고 제2차, 3차 어떤 코로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 어떤 유동성가 이 유동성이 M2로 기준했을 때 3,000조가 넘지요. 그리고 저금리잖아요. 이런 시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경기만 살아나면은 이게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물가 때문에 또 유동성도 또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상당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함부로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구상으로서 도시 공간 구조, 토지 이용 구상, 교통 동선 구상, 건축 배치 구상은 공간 구조 개념들 보면은 이 갈매역하고 갈매 역세권 지역 그리고 대상지하고 갈매지구, 불암산하고 구릉산이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가 있고요. 이런 어떤 공간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안을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그 개발 컨셉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실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옳냐 틀리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실제로 개발할 때는 많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 내에 이쪽 부분이 아마 상가 시설입니다. 이것도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 상가 시설이고 이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좀 여기서는 좀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 교육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럴 때 집에서 할 환경이 안 된다면은 여기 자리에서 줌 같은 인터넷 시설이나 온라인 교육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단지에 사는 그런 어떤 분들을 공공 커뮤니티로 스마트 커뮤니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어떤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나 또 안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상업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좋고 양질의 스마트 어떤 양이 아니고 질적인 어떤 스마트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왜 상업시설을 많이 만들었냐? 토지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택 가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상업시설을 많이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60, 40, 50, 60, 70, 80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만 예시한 것은 신혼부부 위주 아니면은 혼자 청년 세대 요것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안 한 게 요게 어떤 좀 맹점인데 그러나 이렇게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해야만이 그래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전용 50제곱미터나 전용 40제곱미터나 전용 60제곱미터나 이거 아마 50제곱미터는 한 20평 정도 될 겁니다. 평형으로 따진다면은 이런 어떤 것을 예시로 그려 놓은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조감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사업 실행 방안인데 여기서 보면 추정 사업비하고 지출 비용이 부지 조성비인데 이 부지 조성비가 그 토지 부지 조성비입니다. 50만 원 3.제곱 평으로서는 3.3제곱미터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계 감리비하고 각종 영향 평가하고 부대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기타 비용은 800억. 그 다음에 주택 건설비가 한 350만 원 해가지고 8,120억. 금융 비용이 665억. 한 1.5% 50개월. 이거는 뭐 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기반 시설이 한 600억. 학교 2개소. 그 다음에 학계가 1조 1295억 원입니다. 여기서 토지는 국유이기 때문에 별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부처 간 협상이 좀 협의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고요. 예상 수입률은 보증금 7,100억, 임대료 538억 연입니다. 요 20평형 임대료 보면 6천만 원에 월 40만 원. 16평형이 임대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0만 원. 제가 주변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공릉중학교 근처에 노원구 공릉동 태강아파트인데 이 비슷한 건데 이게 벌써 1990년대 준공된 겁니다. 이런 아파트는 가격도 안 나가지만은 이게 월세도 싸요. 그런데 그걸 비교했을 때 이 새 아파트를 그러면은 거기에는 한 6천만 원에 한 70만 원 가요. 한 20평 50제곱미터는. 근데 이걸 새 아파트를 만들면은 한 6천만 원에 8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90만 원 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반값입니다. 반값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공릉 2단지 아파트는 1994년도인데 60만 원에 6천만 원 정도. 검토 결과 임대료도 반값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투자비 상한을 내보니까 지출 및 수익 정산은 준공 시점에 마이너스 나옵니다. 4,195억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캐시 프로로 계산해 보면은
한 8년 정도 되면은 투자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토지비가 만약 발생한다면 좀 상환 기한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재원 조달을 어떻게 거의 다 했습니다.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물론 이거는 공공이니까 주택도시기금이나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지원을 받고요. 이 부동산 리츠 투자회사법인 위탁관리 리츠로 설립해가지고 운영한다면은 지금 이 3천조 이상 되는 유동성 자금도 흡수할 수 있고 다수자의 투자자로부터 또 임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펀드 출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자금을 선순환하고 또 투자자들도 또 유익한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안전한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공익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대출 원리금 상환 리츠 수익금 배당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탁관리 리츠로 하면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SPC로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임대료로 월세 임대료로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리츠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아까 그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 그리고 사업 시행인데 6개월, 8개월, 36개월 한 50개월입니다. 이 정도면 신도시 건설 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하면은 이 기간도 조금 단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8개월 지구 계획도 인허가 과정이 조금 단축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기간도 AI로 공정표를 작성하고 드론으로 하면은 훨씬 단축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골프장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88cc, 서울cc, 성남CC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보면은 아마 그린벨트가 여기에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있는 곳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700만 제곱미터 이거는 뭐 태는 거 태는 거 뺐습니다. 태는 걸 합하면 넘어가는데 태는 걸 합하면 한 세대 수가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13만 한 2천 세대.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세대 4배는 나오지 않겠나? 이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취업난과 주택난으로 상실감에 빠져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2030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거고 또 2030 주택에 대한 신뢰 회복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태릉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소유 골프장을 활용하여 임대료가 저렴하고 최단계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의 프로테크를 적용한 양질의 스마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발전한 것이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으로 타진해보고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오늘 기재 발표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윤영식 교수님께서 다들 들으셨습니다만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준비하는데 몹시 고생을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것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윤 교수님 칭찬이 아니라 가장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쪽에서는 저도 윤 교수님 쪽에서 저희가 은사로 모시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가장 훌륭하신 분이고 또 부동산 개발론 이 책은 저도 그렇고 대학원에서 필수 교재를 이렇게 쓰고 있을 것만큼 불효의 명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공들이 오늘 좀 담겨 있지 않았나. 오늘 또 패널 분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많은 얘기들이 A부터 Z까지 다 담겨서 제가 태릉 골프장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구상을 실현하는데 오늘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들께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는 게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로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여기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광규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님 먼저 하시고 또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님, 김근용 박사님도 정말 어렵게 오셨는데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책으로 이런 걸 담아야 하니까 이 김승범 과장님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박광규 정책상무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정부 소유의 태릉 골프장에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것은 뭐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는 현재 서울시는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 골프장을 활용하면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태릉 같은 경우는 주변 교통도 상당히 양호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또 토지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현재 개발 중인 인접한 갈매 역세권 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하면 토지 이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국토부 근무할 당시에 위례 신도시 건설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위례 신도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의 송파하고 성남 그리고 하남시 3개 권역에 걸친 그런 신도시였는데 이건 LH가 이 위례 신도시 부지 안에 있는 특전사라든가 기무사 그리고 남성대 골프장 등 한 10개 군시설을 이전해주고 대신 그 부지에 주택을 짓는 그런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 LH 간 기부대 양육 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한 2년여간 국무총리실 조정까지 거쳐서 합의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에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대 골프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성우회를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성우회의 어떤 반대나 반발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에 2011년에 동효주 CC를 매입해 주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2014년에 처인 CC를 건설해 주고 그제서야 남성대 부지 전체를 활용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어떤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군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에 당사자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상대방과 협의를 잘 해 나가시는 것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어떤 이 주택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인허가 기간에서 건축이나 도시계획, 경관, 교통심의 등 이런 각종 심의를 각각 또는 한두 개 정도만 통합 심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했는데 경관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이 권고사항이 나오면 다시 또 건축과 도시계획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정부에서도 어떤 이 각종 심의를 지금 시도 조례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법제화해서 통합 심의를 통해서 각각의 어떤 심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조금 남아 있으면 제가 어차피 오늘의 주제가 지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토론한 자리인 만큼 제가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또 주택 수요는 무주택자가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유주택자가 더 좋은 환경이나 더 큰 집을 원해서 이렇게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고 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집을 사서 전월세를 놓거나 또 어떤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려는 그런 투자 수요도 있고
또 최근같이 그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그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택 보급률이 지금 한 96% 가까이 되고 있고 자가 보급률 한 48%대 그리고 자가 점유율 한 45%대로 아직 그 50%가 되지 않고 또 1, 2인 가구 비중이 지금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한 1, 2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20, 30년 넘은 주택도 많고 또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저희 주택업계나 건설업계에서는 공급 확대가 계속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수요 억제 정책보다는 공급 확대를 병행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그동안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청약 자격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 등 수요 억제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집값이 좀 급등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7월 10일 날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정책 방향 전환이 돼서 저희 주택업계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 수요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고 또 수요 역시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업계나 주택업계에서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동안 제안해 온 것은 역세권 등 도심에 대한 어떤 고밀도 개발 또 지금 각종 규제로 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좀 도시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유유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또 공실이 많은 상업시설이나 공공주택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종상향도 필요하고 또 용도적 변경, 용적률 대폭 상향 등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과도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제와 같은 개발이 환수 장치를 정교하게 마련해서 개발 사업자 및 소유자가 적정 이윤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하여튼 저희 이 건설 분야에서는 국토개입법상 용적률에만 좀 얽매이지 말고 역세권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을 좀 추진할 때는 층고도 좀 대폭 늘리고 용적률 이렇게 높이고 해서 충분히 좀 주택을 공급하고 초과 용적률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하면은 단기간에 주택 부족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첫 번째 또 이렇게 패널답게 또 우리나라 건설의 전문가답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공감되는 면이 많은데 잠깐 정리하면 사례를 들어서 이제 남성대 골프장 이때 이제 옮기면서 대한 골프장을 좀 제공했다 이런 것들은 의원님께서 조금 참고하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말입니다만 이제 저도 이런 문제를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해 당사자 앞서 김정표 의원님께서도 반발이라든지 이런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오늘 아주 중요한 대안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 심의를 통해서 제도화하면 훨씬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속도를 좀 당길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김진표 의원님께서 저도 워낙 시간이 없어서 쭉 메모를 했습니다만 이게 속도전,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입지의 가치 이런
그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박상무님도 아마 일맥상통한 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윤 교수님도 또 같은 말씀을 하셨고 뭐 집값 급등에 대한 대책,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 확대 저도 생각은 같은데요. 뭐 어쨌든 수요는 억제하되 공급은 좀 늘려준다면 집값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우리 김지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김 박사님 정말 블링블링 하시거든요.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서 이 발표집을 보면서 앞에 김진표 의원님이 쓰신 내용들을 보면서 현재 지금 주택시장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런 자리가 그런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상무님이 주택시장 뭐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국공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국공유지 특히 골프장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뭐 정책적인 그런 시급성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의견이 공유가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아까 이거 하나를 먼저 시범 사업으로 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기된 이런 4개 군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량만 해도 한 13만 호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만 호 공공임대주택, 특히 분양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물량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행복주택을 공급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 현재 뭐 통계상 보면 한 3만 호 정도가 지금 준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 13만 호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한 7%에서 8%를 차지하는 엄청난 물량이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주택시장 안정 또는 주거 복지에 대한 차원에서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단순히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공유 골프장의 그런 뭐 TF팀이라든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업 절차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 지금 우리 그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30년 이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것들을 이번 그 사업지에 어떻게 녹여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컨셉에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을 믹스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조금 개발을 가져가시면 인근의 갈매지구나 이런 분양시장의 아파트들과 견주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적지 않은 물량 한 10만 호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은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플랜을 가져가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실 수 있다면은 기존에 나왔던 어떤 임대주택보다 브랜드화된 아니면 새로운 컨셉 정말 스마트 도시 말씀하셨는데 그런 컨셉을 공공에 얹을 수 있는 토지비가 저렴한 주택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뒷부분에 이제 추정 사업비나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됐는데요. 보통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재정이 투입되거나 기금이 투입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임대보증금으로 100% 이제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0년, 50년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85%가 들어가고요. 국민임대는 이제 재정이 30%, 기금이 40%, 그리고 나머지가 임대 보증금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토지비가 워낙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보이는 지금 7,100억 원의 임대 보증금은 전체 사업비의 한 6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30년 이상을 짓기 위해 필요한 40% 정도의 기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시세보다 저렴한 그러니까 영구임대는 시세의 30%, 국민임대는 60에서 80% 정도를 지금 초기 임대료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준공 시점에서는 한 4,100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만 준공 후 8년이 되면 이제 투자비를 다 이제
사업 손실이 없어지는 플러스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 굉장히 큰 사업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지만 정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예전에 뉴스테이죠. 거기에서도 지금 민간 자금이 들어오고 정부의 기금이 들어가고 기금이 융자를 하거나 출자를 하는 구조로 해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적 지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 차익을 바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 사업은 토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매각 차익에 대한 다들 이제 매각 시에 수익을 내고 사업을 이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환의 시점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델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그래서 앞에서 뭐 이거를 브랜드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어떠한 새로운 모델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 구조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기존의 8년이나 이런 8년도 장기이긴 하지만 한 30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임대료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향후에 뭐 시범 사업이 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토지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다면 뭐 기타 여러 가지 개발 컨셉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 추후의 문제라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어서 그런 것들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그런 지금 하시고 계신 그런 목표나 아니면 그런 취지나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해봤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뭐 큰 틀에서는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를 원하면 공급을 해야 하는 거고 공급을 할 때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공임대주택이지만 민간 임대와 견주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뭐 스마트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술들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을 이런 군 골프장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뭔가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 뭐 의원님이 워낙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빨리 조금 신속하게 그리고 이게 인허가 단계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개발 컨셉이나 그리고 기존의 민간과의 경쟁들을 어떻게 그 지역사회 내에서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투트랙으로 같이 해가신다면 더 시간을 단축시켜서 2021년쯤에는 착공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요약해 주셨어요. 김지원 박사님 말씀을 잠깐 뭐 다 들으셨겠지만 또 사회 보는 입장에서 요약을 하면 이 국공유지를 통해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런 정책 아이디어는 몹시 긍정적이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제 물량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한 15%에서 17% 가량의 그 소위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 10만 가구는 윤 교수님께서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김진표 의원님의 어떤 정책 이 방향과도 맞는 것으로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한 이 용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공임대 그런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급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정말 더 큰 효과가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시고 또 김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역시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셔서 그런지 사업비라든지 이제 재원 조달 방안 여기에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주셨습니다. 저도 이 보면서 윤 교수님 발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저금리 시대에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 않을까 금융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공급 확대의 또 필요성과 함께 민간과의 그 협업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볼 때 이 주택산업연구원도 여기에
LH에도 저도 이제 여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꼭 공공만 할 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 아니, 저는 민간 참여는 아니었고요. 기존의 그 그렇습니까? 갈매지구에서 역세권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라이앵글처럼 맞춰져 있는 것에서 그 상대적인 좀 위축감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이지만 민간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보다 좋은 컨셉이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해서 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그런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민간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버했나 봅니다. 예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늘 공공주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본다는 저의 생각이 제가 오히려 또 진위를 잘 좀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아무튼 지금 시간에 좀 쫓기는 입장이어서 네, 다음은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김 박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오늘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지금 내용들을 보면 우선 기조 발표를 김진표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주택 가격이 왜 이렇게 또 높은지 사실 사이클은 계속 긋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또 한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윤영식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이 내용에 좀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 자료 참 잘 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건데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사업은 일단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 택지 확보하는 게 사실 참 어렵거든요. 지금 수도권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이제 30만 호 공급계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신도시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중에 한 15만 원 정도 되면 5개 신도시급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적은 것들까지 해서 지구는 한 40개 지구 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 지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제 2017년 11월달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100만 호 공적 주택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도 봐보면 이제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게 65만 호. 거기서 다시 이제 건설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30만 호 남짓하고 이제 매입형 전세형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건설형이 가령 30만 호 남짓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로드맵도 수정은 좀 되어 왔습니다만 수도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절반 정도 가량 봐보면 상기 신도시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30만 호 중에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짓는 것은 한 40% 정도 됩니다. 지구들 전체 다 봐보니까요. 남은 이제 공공 분양주택 들어가고 민간주택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구상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선 이 사업 지구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100% 넣는 것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여기 지금 땅 자체가 지금 그린벨트로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마 공공성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거의 공공임대주택을 100% 집어넣었을 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라든가 다른 뭐 주택 여건이라든가 아무리 양호하게 만들더라도 임대주택으로만 100% 넣는 건 좀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 분양주택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무주택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거지 만든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볼 때 일부는 분양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에도 지금 분양주택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혼합을 해서 소셜 믹스를 좀 일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봐본다고 한다면 김준 박사님께서 얘기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지금 봐보면 택지는 일단 지금 현재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게 만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치면 택지비가 엄청 절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임대주택이 이게 건설형 임대주택이 될 거거든요. 건설형 임대주택이 지금 유형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영구 임대주택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행복주택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도 주로 들어간 행복주택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국민임대주택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들이 이제 주 유형인데 2021년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유형을 갖다 세 가지를 통합시킬 겁니다. 이미 이제 그건 발표를 정부에서도 했고요. 그러면 그냥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되는 거예요. 영구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유형이 통합이 돼서 좀 복잡하고 임대료 체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알기도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통합을 시켜 놓더라도 아마 재정은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택도시기금 저리로 40%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입주자 부담 20%, 사업 주체 부담이 10% 정도 되는데 우선 여기 지금 사업 주체를 누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정리는 안 돼 있는 셈이에요. 아마 사업 주체는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을 하면 공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의 사업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공공이라 한다면은 가령 LH라 SH가 됐던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뭐 서울 쪽이 됐든 뭐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공주체에서 추진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 지원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주택도시기금 저리용자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는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당장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대. 대신 택지를 갖다 무상 받는다고 전제할 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공공주택 지구 지정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게 저렴하게 사더라도 우리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LH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것 전체 우리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150만 호 정도 지금 현재 재고로 쌓여 있거든요. 요게 연간 LH의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적자만 하더라도 1조가 좀 넘습니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 1조가 넘고 지금 LH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흑장기 택지개발 사업 등의 적자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일에 공공임대주택으로 100% 가버리고 거기서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여기는 다행히 그래도 용지 취득하고 조성비는 얼마 안 들어갈 거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조성비가 사실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지금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과 매치를 시켜가면서 분석한다고 한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김근용 박사님은 저도 예전부터 쭉 뭐 정부 관계 회의에서도 많이 같이 토론도 한 적도 있고 방송도 그랬습니다만 보니까 좀 국토와 이제 주택 문제를 총괄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또 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또 요점을 사회를 보고 있는 저도 이 부분 아까 윤영식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조금 공공 분양도 좀 넣어서 재정이나 또 소셜 믹스를 할까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 아파트 공급의 유형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통합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좀 맞추어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업 주체 문제는 좀 빠르게 정하는 게 혼선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김준표 의원님께서 저도 좀 들었을 때 이 정부가 소유한 골프장과 또 공공 임대 아파트 이거는 정말 찰떡궁합 같아요. 저도 이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보다 중요한 게 행동인데 오늘 그런 자리가 된 점 다시 한번 좀 제가 감히 뭐 칭찬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잘한 정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김승범 아무래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주거 주택 공급 확대 TF가 국토부에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고 그래야 이제 조만간 빠르면 뭐 내일 모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여기 당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승범 국토부의 공공주택 추진단 과장님께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입니다. 그 공급 대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언급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무관 때는 행복주택 업무를 했었고 지금은 3기 신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3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거기에 3기 신도시 5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민간 사유지를 매입해서 가야 된다 보니까 예전까지 강제 수용받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 한 150여 차례 만나 가지고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유지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유지를 저희가 취득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다 보니까 매입 또는 이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유지를 이제 공공주택 등으로 활용할 때는 파격적으로 이제 임대료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보상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그만큼 절감된 사업비를 거기 하시는 입주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대규모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예전같이 물량 위주로만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통 대책이 중요하고 기존에 이제 공공 택지로 대규모로 공급함에 따른 어떤 주택뿐만 아니라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는 직지 근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저희가 거기에 최대한 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권에 있는 5개 신도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되는 게 왜 좋은 주택, 왜 좋은 일자리가 항상 왜 서울에만 있어야 되냐? 이 경기도 위에 공급되는 이 신도시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이제 이주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지자체는 어떤 자족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하는 것이 균형 발전 및 어떤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도시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물량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할 때는 주택 물량으로 이제 발표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수요자 관점에서 입주민 관점에서 입주하였을 때의 어떤 편익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상업과 이제 교육과 이런 시설들 다 잘 어우러지게 같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평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용 40, 50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1, 2인 가구는 굉장히 좋지만 이제 아이를 하나 둘 낳고 나보면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현장에도 가보면은 이제 물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형을 조금 더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평형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욕의 어떤 협소주택과 같이 어떤 빌트인 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질을 높이게 되면은 공간 활용을 높여서 같은 평형대라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LH를 통해서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이게 현장에서 이제 사업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도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디자인이나 실내 인테리어의 어떤 효율성 높이는 것들을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도시처럼 이게 분양주택이 일부 들어가서 교차 보존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감안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공공주택만 공공임대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국유지라도 매입을 하고 임대를 내고 또한 이제 그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어떤 이미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좀 이게 지속 가능한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재정 지원 체계나 국유지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30만 호 공급 계획을 보면은 정말 이게 300만 평, 400만 평짜리의 어떤 신도시급도 있지만 서울 도심 내 자투리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저희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 도심 내 공공임대 공급이란 어렵지만 저희가 그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용산 정비창과 같이 공기업의 토지를 활용해서 고밀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기 구로에 있는 오래된 1, 2층짜리 주민센터를 재건축해서 뭐 1, 2, 3층은 주민센터, 5, 6층은 지역 주민들 위한 수영장, 도서관, 그 위에 이제 공공임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를 복합 개발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1월달에 저희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영등포 쪽방촌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이상 이제 노후 불량 주거지를 공공이 들어가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 임대와 지역 주민들 위한 신혼부부 주택 등을 복합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 내에서 공공 임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서울시는 주택에 대한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시 주택공사가 있고 시장님들께서도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이제 경기도 내 이제 이런 다양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앞서가고 있는 다양한 그런 모델들을 경기도에서도 이 도내 적용을 하면은 아주 좋은 주택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공급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대규모 골프장을 통한 주택 공급도 매우 단기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시간이 제한되기 정말 아쉬울 정도로 과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맡고 계시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강제 수용에 따라서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다 같이 공감하실 텐데 뭐 주민의 보상이나 설득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이번에 이제 정부 소유 골프장 부지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말씀 중에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물량의 공급 확대보다는 이제 공공임대주택도 질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런 쪽의 정책 전환 그리고 이제 직주 근접 아주 강조하셨는데요. 뭐 그런 거 보면 이 골프장이 앞서 김진표 의원님께서 1시간 이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한 57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 비중이 한 7.1% 정도 되는데 선진국의 한 20%에 비하면 절반이나 그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의 필요성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 김 과장님께서는 뭐 신도시를 통한 공급도 있고 이렇게 질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좀 많이 공감이 되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전용 면적이 이제 윤 교수님께서는 40 내지 50제곱미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옳다고 봤는데 과장님은 조금 아이를 육아하고 이런 환경에는 저도 경기도에 위원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너무 작은 주택들이 결혼하고 나면 장기 거주 이런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일본을 보았더니 도쿄 같은 데는 방 2개에 거실 하나 그러니까 13평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어요. 제가 뉴욕을 가봤더니 15평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잘 지으면 요즘은 10평짜리 아파트도 무슨 강남에는 10억씩 합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인기도 있고 아파트는 좀 협소해도 저는 이제 양적 질적 조화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과장님도 아마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았나.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지옥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20, 30대 젊은 층들이 지옥고의 뜻을 아시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그런 말들이 오늘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청년들의 죽어남는 고통이 생각이 들고 그게 오늘 김진표 의원님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희망을 좀 준다 하는 점에서는 몹시 저도 좀 공감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계획든 지원 계획도 좀 필요하다.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공급. 그 말도 오늘 듣고 보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아까 출퇴근이 가능하고 직주 근접형
공공임대 그런 스마트한 공공임대 주택을 짓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토론도 그렇고 이런 아이디어는 매우 빛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쉽게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특히 아주대에서도 석박사 과정에 영 교수님 제자분들도 오셨고 또 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질문을 조금 많이는 받을 수 없고 송구합니다만 질문을 조금 요점 위주로 해주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간단한 의견 개진 좀 하겠습니다. 소개를 예, 88 골프장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영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다들 고맙고요. 먼저 첫 번째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니까 되게 유명한 국회의원님들을 많이 뵀었는데요. 다 가고 없어요. 참 의아스럽고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게 뭐 하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황당합니다. 끝나고 사진도 한 장 찍고 싶었었는데 몇몇 의원님들하고는 안타깝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제목을 보니까 공공골프장에 대한 임대 아파트를 짓자라는 타이틀인데 오늘 발제도 그렇고 내용도 보니까 공공골프장이 아니고 태능 골프장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기 패널분 박강규 선생님부터 비롯해서 여러 패널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 소유 골프장 88 골프장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아니면 회사도 그렇고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 또한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알고 있는 김진표 의원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부총리 시절에는 하도 리더십이 뛰어나왔고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김진표 의원님 개인의 리더십을 주제로 논문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문이 소통과 경청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간단하게 좀 태능 골프장 대해서 지금 말씀이 많은데 저희 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골프장은 대한민국에서 41번째 골프장으로서 건설되었습니다. 88년도에. 건설하면서 지난 32년간 국내외 골프 대회를 40여 차례 개최했습니다. 단순한 나라에서 보훈처에서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이 아닙니다. 골프장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골프장은 나라에서 국비로 건설된 골프장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는 보훈처지만 이 골프장의 조성비는 상위 군경인데 줘야 될 연금을 정지시키고 그 연금으로 건설된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신 임대 아파트 엄청 공감합니다.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 엄청 중요합니다. 입지 세 가지. 그런데 저희 골프장은 인접해 있는데 보면 경찰대학교 부지와 법무연수원 부지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짓려고 그랬습니다. 왜 못 짓는지 아십니까? 용인시하고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짓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거보다 88 골프장은 더 안쪽으로 산골짜기 200m 올라가야 됩니다. 250m.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짓는다고요? 저희 골프장은 200에서 300m 해발 고대에 위치하고 있고 업다운이 엄청나게 심한 골프장입니다. 예전에 캐디가 와갖고 첫날에 동코스 1번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날에 출근을 안 했어요. 언덕이 하도 심해갖고 이 골프장에서는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참고로 입지가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잠깐만 위원장님 저기 말씀 중에 정말 송구한데요. 아까도 우리 이제 말씀 중에 송구한데 다른 분도 오늘 좀 다 참여를 끝났습니다.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은데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듣고 산악형 또 골프장이고 유익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빨리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인데 역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도 지도를 좀 보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수원 비행장 보니까 저희 골프장보다 부지가 한 5-6배 넓더라고요. 거기에 뭐 R&D 센터라든가 바이오 센터 이런 거 뭐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대한민국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세류역에서 신분당선 연장되면 강남도 가깝고 왼쪽으로는 서울 서부권 인천하고도 KTX도 지나가고 교통이 좋은데 거기에 임대 아파트 한 10만 원 짓는 거는 평지이기 때문에 조성비도 훨씬 적게 들고 수원 비행장에다가 골프장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지방으로 이전하십시오. 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옮겼는데
단국대학교 옮겼지 않습니까? 용인으로. 거기 한남동에다가 좋은 아파트 많이 짓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옮기고 건국대학교 옮기고 연세대학교 옮기고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로 네, 옮기면 알겠습니다. 충분한 지금, 임대 네. 아파트 부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발언을 조금 이제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요. 잠깐 말씀 중에 제가 사회자로서 잠깐 한두 가지 질문은 아니시라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마음이 안 차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서 가셨는데 사진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의원님 또 제 질문,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국회 토론회 오시면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의원들이 오시는데 이제 끝날 때까지는 대부분 가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주재했으니까 끝까지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요즘은 아침에 대개 7시 반부터 오전 중에 토론회나 각종 회의가 한 너댓 개가 평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토론회 와서 대개 인사말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는 또 다른 토론회를 여기 지금 국회 안에 세미나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녀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법안심사소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대신 어느 국회의원이 다녀간 곳에는 우리 보좌진들이 의원마다 한 8, 9분 계시니까 자료를 다 받고 여기 보좌진들이 다 테이크 노트하고 보고하고 해서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88 부장에 왜 알리지 않고 토론회 하냐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은 여기 우선 7월 31일 날 정부가 이 공급 대책을 발표하니까 그 모델이 되는 것으로 대통령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신 태릉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 토론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고 또 재원 부담이나 건축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그 뒤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성봉 과장님께 그 시간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권 안에 우리가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가영민족 땅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인데 일본에는 등용시내에 골프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청에서 1시간 거리 내에 시청에서 1시간 거리 내에 골프장이 민간 골프장, 공공 골프장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태릉 골프장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수도권 내 군 골프장까지 확대하는 방법. 이거는 택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 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김성공 과장께서 제안하신 평형수는 어떻게 하고 교육시설이나 교통시설 환경 이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등을 가지고 정부 내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게 성공적이다 싶으면 저는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면 예를 들면 뭐 뉴코리아 골프장이라든가 안양 골프장이라든가 남서울 골프장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성 골프장 같은 데는 이미 그 골프장 주변이 전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원하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고 거기에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를 지어서 그것을 수도권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삼으면 지금 정부가 토지 사업자 시켜가지고 토지 매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단계적으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태릉 골프장을 주안으로 했습니다. 네. 예, 예.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김승구 관장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국유지라고 그러니까 정부 소유라고 하더라도 택지 그러니까 이 토지비가 전혀 안 드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래서 뭐 정확한 워딩은 그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그 국유지, 철도 부지, 국토부 관련 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이제 그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지, 그러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원할 경우에 이제 임대를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임대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임차해서 LH나 경기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이제 임대료 인하라든지 이런 조항이 이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근거조항이 없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하거나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된다고 하면은 이 국유지는 이제 토지 매입하는 절차도 굉장히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것들이 이제 거기 거주하신 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개선을 하면 아까 김일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그 토지를 조성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고 예. 단순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사유지보다 현재 국유지를 매입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예. 예.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태능에 한해서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국방부가 태능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남 골프장도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반납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태능을 아파트 짓는데 가장 반대하는 것은 현재 거기서 골프를 치는 군인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은 성남으로 옮겨주면 된다 이거지 국방부가.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현재도 국방부의 공시지가면 공시지가로 평가된 돈을 국토부가 국방부에다가 예를 들면 LH 공사가 있는데 짓게 되면 집을 그 토지값을 줘야 되나요? 예, 현재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입법을 통해서 안 주고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유권은 계속 국방부가 갖고 있고 땅에 대한 소유권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 거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네. 이제 비용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도 지금 골프장이에요. 미팔군들이 쓰던 골프장을 반납받아서 그대로 지금 수리하고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팔군 골프장이라 일반인은 출입을 안 했으니까 군인들이 중심으로 지금 태릉처럼 똑같이 쓰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조나 뭐 여러 가지 소셜 믹스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우리 국토위원님들하고 오리동 행복주택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가 최근에 여러 가지 대통령도 방문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그 철도 로얄 위에다가 이렇게 만든 아주 획기적인 부지였는데 저희들 제 생각에는 그걸 보면서 들었던 건 뭐냐면 LH가 조금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적자 문제는 저는 공기업 문제는 이 공기업 평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건 저도 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국가적으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나라가 정말 들썩 이는 상황에서 이 LH가 적자를 좀 보는 거가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좀 국민적인 합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기업 평가에서 LH 같은 회사가 적자 보는 게 좋은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LH가 얼마든지 그런 그 설계라든지 이런 거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지금 LH 사장님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2개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요거를 이제는 그런 소형 평수가 대형 평수를 원하는 중형 평수를 원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통합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설계 기술이라든지 의지에 저는 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들고 소셜 믹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1인용부터 시작해서 평형수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비용도 차등하게
그 임차료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저는 다양한 구상들이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성냥갑 모양의 뭐 이런 구조, 이제 거기에는 아까 말한 공기업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본이 되는 토지 이 보상비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다양한 우리가 획기적인 우리가 많은 기술을 또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 AI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스마트 도시의 기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이번에 아주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개략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그 유형통합하면서요, 공공임대 유형통합하면서 그 임대 소득계층에 따라서 임대료를 다 달리 지금 책정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는 낮은 보증금 임대료, 그다음 높은 계층은 높은 임대료 보증금 이렇게 해서 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그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12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자로서 좀 마무리하고 또 우리 자장으로서 마무리하고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상혁 그 의원님까지 마지막에 너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자리가 더 유익하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네 분 패널 같이 수고해 주셨고요. 특히 그 발제해 주신 6년식 교수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뭐 제가 이렇게 쭉 메모를 다 했거든요. 들어본 그 내용은 어쨌든 국가 소유, 정부 소유의 골프장을 활용해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이 정책은 대부분 큰 반대가 없고 공감이 몹시 크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도 함께 좀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지역구 말씀도 했고 우리나라 공공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선진국 OECD에 비해서 절반 또는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고 20, 30대의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의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고 또 공공임대 정책의 대전환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반대 의견을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침 어제 늦게 그 LH 사장님하고 통화를 오랫동안 이걸 만약 오늘 김진표 의원님 쪽에 간다니까 듣고 전화를 좀 했었는데요. 그분의 의견 포함해서 반대한다면 어떤 의견일까 네 가지로 좀 해서 저의 의견도 잠깐 좀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태능인데요. 의원님께서 아까 태능에 그 아까 질문하신 분도 오해가 계신 게 이게 이제 모범 사례잖아요. 첫 번째 해보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게 분명한 또 스케줄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 국방부의 태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역 장성들이 많이 이용한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반발이랄까 자존감이 많이 상한다고 합니다. 단어가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자기 상징이었다 이거죠. 두 번째는 환경단체의 반대 그린벨트 해제처럼 이 벽을 또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주택 공급 방안도 많은데 굉장히 많다고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뭐 어쨌든 아까 김 과장님 고밀 복합 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상기 신도시를 좀 늘리는 방안도 있고 GTX, LBC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대안 중에 왜 하필이면 이게 이 골프장인가에 대한 그런 반론도 저는 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골프장 이용객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게 인기 스포츠 저는 골프를 안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우리 이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도 지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걸림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가지신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오늘 이렇게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래도 마음 보태려고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으로 조금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기존에 가지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내서 보다 더 의미 있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재정의 부담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공공임대로 시작해서 분양으로 가서 누군가에게는 로또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진정한 임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택이라는 것이 사는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고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앉아서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부동산 주택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 70 정책으로 발표한 것들 중에서 조세 강화 조치는 과거에 좀 미진했던 거로 보강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될 거냐? 역시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공급 대책을 정부도 이달 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페어웨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이야기는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그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중앙정부와 그 정부의 각 기관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과거 군사정부나 권위주의 정부의 일종의 이것도 후유증 같은 건데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살면서 골프장,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골프장을 그것도 시청에서 1시간 거리 내에 4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토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일본은 동경 시내에 골프장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1시간 이상 성선을 타고 나가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간 골프장까지 합하면은 한 20여 개의 골프장이 1시간 거리 내에 있거든요.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선 왜 공공임대주택이냐, 분양주택은 안 되냐. 제가 정부에서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수도권에 특히 서울시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욕구가 꽉 밀려 있는 이 상황에서는 분양주택을 어떤 형태로 재개발이든 뭐든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해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이미 56.4%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56%는 자기 집에서 살고 44%는 자기 집에 못 사는데 문제는 주택의 상대 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아서 여기 우리 비서관이 오늘 아침에 조사한 통계인데요. 서울 지역의 연간 소득 대비 집값 비율, 이거를 PIR이라고 하는데 24.1, 24년을 봉급받은 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집 조그만 거 하나 산다 이런 거 24년을. 그런데 이 통계가 2016년만 해도 16.6이었습니다. 16년. 그것도 높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24점 얼마로 높아졌고 이것이 집값 상위 20개국 중에서 중국과 태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높다. 그래서 분양주택은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머지 44%는 집을 살 소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짜로 집을 주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가야 하고, 그렇다면 답은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노령층이나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답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는데, 지금처럼 슬럼화해서 빈민굴로 여겨지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에 또 방금 전 우리 진선미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일정 기간 임대하다가 한 10년이고 지나면 분양해 준다 그러면 그게 로또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영구 임대주택으로 20평짜리, 30평짜리, 40평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옮겨가고 소득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옮겨가고 이런 식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군 골프장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태릉 군 골프장을 한 것은 우선 한 개의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것에서 나타난 문제나 성과가 없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참 좋은 점은 정부의 국토부가 지금 발표한 정책들, 3기 신도시에 집을 공급하고 분양과 함께 임대주택을 30%, 40%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여러 차례 발표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아직 토지 매입도 안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과거 경험으로 보면 5년에서 7년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군 골프장 페어웨이는 그냥 지으면 됩니다. 9월 달부터 바로 지으면 돼요. 모든 행정 절차만 마치면. 그러면 2년 내에 분양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정책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검단 3기 신도시 같은 거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택지로 조성하고 뭐 배수관 걸고 그다음에 SOC 건설하고 이러다 보면 그 비용이 전체 집값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다 평당 1,000만 원 이상 되면 실제 집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엄청난 재정 부담하지 않는 한은 싸게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윤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지만 한 평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쌓이면은 정부가 땅값만 안 받으면, 그리고 공시지가대로 땅값 받더라도 400만 원 내외면은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게 실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쾌적성입니다. 주거 입지 조건이 지금까지 슬럼화되어 된 공공임대주택 하면 낙인 효과가 찍혀서 슬럼화돼서 어떤 지역에서는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 사이에 담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생길 정도로 이게 그랬는데, 골프장에 숲은 다 살려두고 페어웨이에만 집을 짓게 되면 가장 쾌적한 주거 단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거기에서 좀 도와줄 일은 그 주택 단지의 교통 환경도 비교적 좋으니까 교통 환경을 좀 보완해주고,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 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자동차 안 타고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좋은 학군으로 만들어주면 그 지역이 모두가 선호하는 주택단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하고 나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나 여권에서 제안한 정책 중에서 이게 정책 공감률이 87%가 나왔더라고요. 가장 찬성률이 높은데 이제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군인들 왜 우리 놀이터를 빼앗느냐, 그 군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지금 수도권에 군이 갖고 있는 골프장이 국방부가 갖고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에 미군이 쓰던 걸 반납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남한산성 중턱 이상의 골프장이 위치해서 거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으면 남한산성 전체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골프장으로 그냥 써야 되니까
제가 예비역 장성이나 영관급들을 이렇게 쭉 수소문을 해보니까 주로 경기도 남쪽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서울 남쪽에. 그러니까 성남으로다가 골프장을 옮겨주면 더 접근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골프장은 그 성남으로 옮기고 그리고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골프장을 훼손하느냐인데 사실은 페어웨이는 그린벨트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실제로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입니다. 그 나무 다 비워가지고 공 잘 흘러가게 밴드러하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만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오히려 그린벨트를 가장 잘 공공의 이익에 맞게 잘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린벨트를 추가 훼손하는 게 없다 하는 점으로 답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특별히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